2025년 에이펙 경주 회의장에서 세계의 시선이 모인 순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겁니다. 통역이 잠시 멈추고 주변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프라보워는 놀란 듯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비공개로 이야기하자라며 회담의 톤을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한국의 자주국방 외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이 상대의 눈치를 보며 조용한 외교를 택하던 시절은 끝났다는 신호였죠. KF-21 사업은 단순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4.5세대 스텔스급 전투기를 만든 사건이자 국산화율 65% 이상을 달성한 국가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총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그중 20%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이후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2026년까지 납입해야 할 잔액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2021년엔 협상 결과 부담 비율을 20%에서 13%로 줄이고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받는 조건으로 재협의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독자 기술로 KF-21을 완성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의 자주국방 모델은 인도네시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목표라며 기술보다 의지의 차이가 양국의 현실을 갈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낸 건 단순한 돈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중국제 젠10C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북한과 군사기술 교류 MOU까지 체결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명백히 KF-21 공동개발 정신을 위반한 행보입니다. 우리로선 분담금 미납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자주국방을 실천하는 나라이고 KF-21은 그 상징이다라고 말하며 한국형 항공기 개발이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전략적 독립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에 의존해 전투기를 수입하던 시절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주목했습니다.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이 KF-21 기술을 통해 군사적 자율성과 외교적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분석했고 로이터는 이번 회담은 한국이 방산 외교에 주도권을 쥔 상징적 사건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대목을 기사 첫 문장에 넣을 정도로 외신의 반응은 컸습니다. 이 장면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외교적 결례를 우려해 물밑 협상으로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KF-21, K2, K9, 청궁2, 현무, 청룡 등 자국 기술로 완전 무장한 방산 강국입니다. 2024년 한 해만 한국 방산 수출액은 227억 달러로 약 31조 원에 달했고 이는 전 세계 4위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테이블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은 이미 독자 완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인니가 빠져도 개발은 차질이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카이 내부에서는 이미 플랜 B로 인니의 20% 지분을 국내 민간 방산 펀드가 인수하거나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및 유럽 파트너 국가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준비 중입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인니 지분인 1조 7천억 원 상당을 3개국이 나눠 맡을 경우 각국은 기술 접근권을 얻는 대신 자체 면허 생산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사실상 KF-21의 글로벌 블록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비공개를 요청한 진짜 이유가 국내 여론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21 참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일부 군부는 한국 기술을 통해 5세대기로 도약할 기회라고 평가하지만 재무부와 의회는 분담금 납부가 과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는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재정 긴축을 내세웠기에 회담 중 공개적으로 분담금 미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을 때 그는 즉각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반응한 것이죠.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진 중 일부를 수카부미 공군기술연구소로 복귀시킨 뒤 한국기술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보안사고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는 인니 측 파견 인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죠. 이게 바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이 직접 언급을 선택한 배경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에이펙의 다자외교 무대 한가운데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언론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상대국의 방산 협약 문제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건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미국과의 기술 이전 협상이나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 문제는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됐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협력은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말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니는 F-15EX 도입 논의와 동시에 중국의 젠10C를 들여오려 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제 수호이 35제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분담금 미납보다 이런 전략적 흔들림이 더 큰 문제인 거죠. 비공개 회담이 전환된 직후 회의장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측은 공식 의제에 없던 KF-21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고 인니 측은 예상치 못한 압박에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사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비공개 회담으로 돌리는 프라보워의 제안을 받아들인 척하면서 사실상 강경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KF-21을 끝까지 완성할 능력도 의지도 모두 갖췄다는 사실을 인니에 각인시키는 것. 현재 KF-21은 6대의 시제기가 실험 중이며 비행 시험 횟수는 2,500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목표인 3,200회의 7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26년 실전 배치를 위한 개발 속도는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이후 파견 인원 절반을 철수시켰고 기술 이전 대상 문서 중 43%만 인수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술 협력 관계가 사실상 정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응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명확한 데이터 기반 협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인니의 미납액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마련해 자체 예산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KF-21 추가 예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이 중 4,800억 원이 엔진 국산화 연구와 블록2 스텔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인니가 빠져도 개발은 계속된다는 실질적 선언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인니의 군사적 진영 변화에 정면 대응 중입니다. 인니가 중국산 젠10C 12대를 구매하고 러시아 수호이 35 재협상을 제기한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방산기술 독립국가의 협력 우선 방침을 내세워 말레이시아와의 FA50 추가 12대 계약인 9,200억 원 규모와 필리핀 KF-21 도입 예비 협의 금액인 약 2조 원 규모를 동시에 가속화했습니다. 즉 인니와의 불안정한 협력 대신 실질적 구매 의사를 가진 국가로 축을 이동시킨 겁니다. 또한 카이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붐이 기술연구소에 남아있는 한국산 부품 및 설계 데이터를 완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말까지 모든 기술 자산을 반환받으면 한국은 KF-21의 전 지적재산권을 100% 보유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외에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단순히 분담금 분쟁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완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KF-21은 향후 20년간 한국 항공산업 수출의 핵심 축이라는 보고를 받은 상태이며 방위사업청은 2035년까지 총 240대로 우리 공군용 120대, 수출용 120대의 양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32조 원에 이르고 국산 부품 비율은 2024년 기준 65%에서 블록2부터는 80%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즉, 이번 비공개 회담은 표면적으로는 분담금 협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빌려 쓰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교의 무게중심이 동맹에 기대는 한국에서 파트너를 선택하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한 것이죠. 다음은 25년 2월 1일 KF-21 개발 3년 단축 영상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한국은 해상 물류 타격과 공급망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부품 조달과 대중국 교역 등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 방산 수요 폭증으로 인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고, 당연히 K방산의 첨단 플랫폼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을 것인데요. KF-21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군사 전문가들은 블록 1 버전은 공대공 위주이고 장거리 공대지 무기 탑재는 블록 2 이후라는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블록 1부터 타우러스가 장착된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KF-21 블록 1은 대지대함 임무보다는 북핵 및 주변국 전투기에 대한 공중전 억제력이 핵심 목표였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설계로 인해 적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8m 두께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강력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기를 KF-21이 운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타격부터 주변국 분쟁 억제력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이 아닌데도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F-15K 사례가 이미 실전 배치로 입증된 만큼 KF-21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 인티그레이션은 단순히 미사일 포드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여 기체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협업이 요구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무장 체계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FA-50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때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는 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독일 측은 과거 F-15K용 미사일을 만든 뒤 추가적인 대량 생산 주문이 없었는데 이번 KF-21을 통해 한국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KF-21이 가파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사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 중동 등을 함께 개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한국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장거리 공대지 타격 전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KF-21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것을 일부 해외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한국 연구진이 숨가쁜 스케줄로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비화인데요. 특정 외국 업체는 블록1에는 그 정도 타격 무장을 못 달 것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한국팀이 어느 순간 이미 기본 실탄 투하 테스트와 전자장비 연동을 사실상 마쳤다는 결과물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그새 이렇게 기술력을 끌어올렸나라는 반응이 나오며 주변국들도 서둘러 한국의 개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 엔진 출력 성능부터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 소식까지 공개되자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만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빠르게 통합한다니 그야말로 K방산의 대약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도입한 FA-50으로 실전 성능을 체감해 본 뒤 12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기존 12대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해 가시거리 밖 공중전 능력과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KF-21 도입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도 나쁘지 않지만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원한다면 KF-21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KF-21 블록1부터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필리핀 공군이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견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필리핀 정부와 군수 내부가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한국의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전력화해 놓는다면 주변 정세에 따라 중립적 억제를 강화하거나 동맹국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에서의 공중전력 우위를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창기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도전 정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창 개발 단계에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못 줄 것이라는 해외 군수업체의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매우 비싼 값에 사서 쓰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이런 갑질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여기에 국산 무장체계 예컨대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운용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면서 블록2 이후로 미뤄둘 것 같던 타우러스 통합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KF-21에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자 카이와 공군은 블록1 단계부터 바로 통합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숨에 3년 이상 시기를 앞당긴 무장 통합은 갑질을 극복한 우리 의지와 실력이 만들어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에 타우러스까지 인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재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도 훗날 KF-2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용 방식이 비슷해 전환이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태국도 미 공군의 F-16 노후기체 교체에 고민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 플러스 공대지 유도탄 플러스 항전 장비 패키지라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제 혹은 유럽제보다 더 저렴하고 호환성도 높은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다가 정비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니 군 운영 예산이 빡빡한 중소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KF-21이 동남아, 중동, 동유럽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F-21만 아니라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한국형 타우러스인 철룡을 장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철룡은 기존 타우러스보다 작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공중전력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면 철룡으로 타우러스에 버금가는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천룡은 지하관통 및 목표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 향후 다수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이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화하며 가시거리박 전투 능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여러 영토 분쟁에서 필리핀 같은 중견국이 중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시되는데 FA-50과 천룡 조합이 이런 비대칭 전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굳건한 공중전력과 장거리 타격 수단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자주적인 외교 군사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으니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식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KF-21과 같은 대형 전투기, 타우러스 미사일 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성장한다면 라팔, 타이푼, F-15EX 같은 4.5세대 경쟁 모델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F-35A를 구매하면서 얻은 운용 노하우와 독자 개발 중인 KF-21이 결합한다면 동아시아 전장 환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퀄리티의 전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포브스에서 전할 정도였는데요.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FA-50 추가 도입과 KF-21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무장을 통합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이 된 가운데 한국이 그 해결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타우러스의 3년조기 통합 소식은 단순히 빨리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무기기술 독립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바로 지금 KF-21이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하늘을 누비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독도함의 심장이 멈췄을 때 유럽 방산업체들이 보여준 아나무인의 태도는 그야말로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기술자들은 독점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고장난 부품 하나를 확인하는 과정조차 수개월씩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게 값인 막대한 출장비와 천문학적인 기술료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촉하면 발생하는 해외 장비의 블랙박스 오류 앞에서 우리 해군장 들은 피를 말리며 굴욕적인 시간을 견뎌야만 했죠.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의 낡은 심장을 가차없이 뜯어내고 오직 순수 국산 기술로 완성된 거대한 두뇌를 이식하며 완벽한 복수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 약 1,800억 원의 전략적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독도함 성능 개량 사업은 뼈아픈 굴욕의 역사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위대한 기술 독립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무기를 비싼 값에 사다 쓰는 호구 국가에서 벗어나 전 세계 해양무기 체계의 규칙을 직접 통제하는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 뉴스는 한국의 이런 독도함 개량 사업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전격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기존 유럽산 구형 센서를 완전히 걷어내고 최첨단 국산 사명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과감한 결단에 극도로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하며 미국산 시스템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과 한국의 독자 개발 행보를 매우 강하게 비교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공 매체 메타디펜스 역시 자국산 벤피를 적외선 탐지 장비가 한국산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매우 뼈아프게 보도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메타디펜스는 한국이 과거의 뼈저린 서름을 완벽한 기술 자립으로 훌륭하게 극복해냈다고 인정하며 자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유럽 전통 방산 시장의 파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급성장했다는 두려움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유료 개신들의 집중 보도는 유럽의 콧대 높은 방산 기업들이 오랜 세월 독점하며 꼴을 빨던 핵심 기술을 우리가 완벽하게 쟁취했음을 확고하게 증명합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한국에서 매년 편하게 챙겨가던 수백억 원의 막대한 유지보수 불로소득을 영원히 잃어버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국구 유출의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1,800억 원의 예산을 국내 방산 생태계로 거대한 자본으로 순환시키는 경제적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의 방문 일정만 애타게 바라보며 작전 공백을 걱정하던 굴욕적인 순간들은 이제 영원히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해군 장병들은 100% 우리 기술로 구축된 직관적인 국산 운영 체제를 통해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 높은 진입 장벽을 완전히 부수고 당당히 주류 포식자의 자리를 깨찬 대한민국의 저력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을 통해 울산급 배치3 호위함에 적용되었던 최신 국산 전투 체계가 이 거대한 함정의 중앙신경망으로 완벽하게 이식됩니다. 그 결과 전장 정보 처리 속도는 무려 100배나 경이적으로 빨라집니다.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 처리 개수 역시 5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 프랑스에 굴욕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적외선 탐지 시스템조차 최신 국산으로 교체되어 표적 갱신률을 단숨에 4배나 끌어올렸습니다. 늘어나는 전력 소모와 심한 발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정 내부의 전력과 냉각 계통까지 현대전에 맞춰 전면적으로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눈부신 발전은 앞으로 다가올 진짜 충격적인 반전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핵심은 바로 이 거대한 함정이 아시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무인기지 통제함으로 완벽하게 부활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군수 내부는 과거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려던 천문학적인 예산 소모 계획을 과감하게 백지화했습니다. 대신 그 막대한 국가 자본을 미래 해양전의 절대적인 핵심인 유무인 복합전력모함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천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값비싼 무기를 전량 수입하느라 해외로 허비될 뻔했던 수조 원의 귀중한 국민 열세를 국내 AI 생태계로 과감하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눈치만 보며 맹목적으로 자국의 이즈모급 호위함을 개조하는 일본의 굴욕
적극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통쾌한 행보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달러를 록히드 마틴의 금고에 바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국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전력 변화의 눈부신 성과는 이미 2024년 11월 독도함의 거친 비행갑판 위에서 전 세계를 향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순수 국산 중형 무인헬기 모하비의 이착륙과 지휘 통제 연동 테스트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해냈습니다. 모하비는 고도의 타격 작전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 공격 자산으로서 새로 장착된 국산 A사 레이더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바다에서는 수많은 전투 감시 드론이 하늘을 뒤덮고 수면 위로는 무인 수상정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포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이러한 발빠른 전략 전환을 두고 전비 효율성에 극치라고 일제히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병력조차 아쉬운 인구 절벽의 뼈아픈 위기 상황 속에서 고도화된 무인화 전력으로 전투력 극대화라는 기적을 완벽하게 잡아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해외 무기 도입 예산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금고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오며 수많은 첨단 연구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창출합니다. 군사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완벽한 경제적 선순환고리가 바로 여기서 완성됩니다. 당장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 코리아 전시회는 이러한 우리 해양무인 전력의 압도적인 현주소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인 무대가 됩니다. 성능 개량 중인 이 위대한 지휘 통제함의 유무인 복합 운영 성능을 시뮬레이션으로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하며 국민적 자부심을 하늘끝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주변 경쟁국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장이자 묵직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해양 전술을 뒤에서 헐떡이며 쫓아가는 변방의 힘없는 추격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방산업계가 미래 해전의 패러다임을 직접 설계하고 전 세계 해군에게 새로운 군사적 표준을 강력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완벽한 전략적 통찰이 결합될 때 군사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세계 지도 위에 어느 위치에 가장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일까요? 강대국들의 무기 독점이라는 폭력적인 사슬을 스스로의 땀과 기술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국가안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로 유출될 뻔했던 막대한 국부를 지켜내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심장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적 위기조차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로 덮어버리며 오히려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군사적 우위로 역전시켰습니다. 표면적인 무기의 성능 향상을 아득히 초월하여 냉혹한 자본의 이동과 구조적 분석이 명백하게 증명하는 위대한 승리이자 가장 눈부신 경제적 성과입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의 땀과 눈물로 빚어낸 독자적인 유무인 복합 항모가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 전 세계는 압도적인 국력 앞에 무한한 경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6일 한국형 전자사출기 개발한다 영상입니다. 한국 방산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이상한 신호 하나가 읽힙니다. 새 무기 공개도 대규모 예산 발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결코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남들이 막아놓은 길을 다른 방향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띄우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구발주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선택은 항모를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항모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매체들이 한국 해군을 볼 때도 언제 띄우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띄우려 하느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외 방산 전문 매체들은 미 해군의 전력 운영 구조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항공모함의 성능을 가르는 요소가 더 이상 함재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발진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복할 수 있느냐가 전력의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점에서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전자식 사출장치입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 중 핵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동맹국까지 묶어두는 통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전자식 사출장치를 도입하는 순간 항공모함의 설계와 운용, 전력 배분, 유지비 구조까지 모두 미국의 기준에 종속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사라지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특히 주목한 사례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항모를 보유한 국가지만 항공기를 띄우는 방식에서는 끝내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초기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해 보였던 전자식 사출장치 도입이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자 비용과 유지 조건에서 급격히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장기 운영 비용과 기술 접근 제한이 함께 따라붙는 구조였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항모를 갖는 순간이 아니라 항모를 유지하는 순간에 진짜 비용이 발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국이 전자식 사출장치라는 단어를 연구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해외 분석가들에게 상당히 다른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항모를 만들겠다는 선언보다 항모를 통제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입니다. 미국 중심의 항모 체계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장벽은 기술 이전의 불균형입니다. 외신들은 전자식 사출장치를 단순한 발진 장비가 아니라 고출력, 전력 제어 기술의 집합체로 정의합니다. 항공기를 밀어내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전력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느냐입니다. 이 기술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민간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라 해도 쉽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에서는 꽤 다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여기서부터 흥미롭게 갈라집니다. 한국이 유인 전투기를 전제로 한 대형 항모를 당장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무인기 중심의 발진 체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는 비용과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무인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발진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낮습니다. 동시에 인명 손실이라는 정치적 부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전자식 사출 장치를 언급할 때 항상 무인기와 함께 이야기되는 이유를 여기에 둡니다. 처음부터 미국과 같은 길을 갈 생각이 없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항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모의 정의를 바꾸려는 접근으로 읽힙니다. 더 쉽게 말해 한국이 독자적인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해 국가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력 효율입니다. 전자식 사출 장치의 가장 큰 약점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점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항모 위에 얹힌 또 하나의 발전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 해군이 최신형 항공모함에서만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전량이 부족한 함정에서는 애초에 선택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 방향을 들여다본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 많은 전기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덜 쓰는 구조를 설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한국의 기존 산업 기술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갑자기 이 분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고출력 전동기, 에너지 저장, 전력 제어, 그리고 효율 극대화라는 키워드는 이미 한국 산업 전반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군사 영역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주목합니다. 물체를 공중에 띄우고 마찰 없이 가속시키며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은 항공기 사출과 정확히 같은 문제를 다른 환경에서 풀어낸 경험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점을 두고 한국이 기술을 새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기술을 다른 용도로 재조합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외신의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가 강조됐다면 최근에는 기술 선택의 방향성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왜 굳이 가장 어려운 영역부터
손을 대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쉬운 길은 이미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이번 움직임을 두고 기술 추격이 아니라 기술 우회라고 표현합니다.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고 구조를 바꿔 들어간다는 평가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해외에서 읽히는 한국의 모습은 단순히 항모를 연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항모라는 개념을 무인기와 전력 효율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나라로 비칩니다. 아직 배수량도 한 번도 공식 명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를 띄우는 방식부터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방향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군사 영역을 넘어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력 제어 기술, 고출력 전동기, 에너지 저장 기술이 군사와 민간을 동시에 관통하는 순간 이건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이 지금 이 조용한 연구 발주를 그냥 넘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남들이 막아놓은 문 옆에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를 제대로 보려면 기술 이름부터 내려놓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전력체계 모델링이라는 단어는 장비 설계가 아니라 함정 전체를 하나의 전기 시스템으로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출 장치 하나 얻는 문제가 아니라 발전기 출력부터 에너지 저장 장치, 충전 속도, 사출간 강력까지 모두 수치로 엮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이멀스가 항모 한 척당 약 120메가줄 이상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요구하고 발진 1회당 수초 동안 수만 암페어 전류를 끌어쓰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국가는 발전량과 유지비에서 바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미국은 원자로를 쓰는 최신 항모에서만 이멀스를 운용하고 있고 재래식 추진 함정에는 애초에 선택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설정한 방향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처음부터 유인 전투기 기준을 버리고 8톤에서 10톤급 무인기를 기준 질량으로 잡으면 요구 에너지는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사출거리도 90m 안팎이면 충분해지고 재사출간 충전 시간 역시 분 단위에서 수십 초 단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함정 설계 전체를 바꿉니다. 발전기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레이더와 전투체계에 전력을 돌릴 여유가 생깁니다. 유지비 구조도 달라집니다. 미 해군이 이멀스 유지에 연간 수천억 원 단위 비용을 쓰는 반면 한국이 목표로 삼는 체계는 초기 기준으로 연간 유지비를 그 절반 이하로 낮추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자기부상 열차와 초전도 기술이 다시 등장합니다. 고출력 전력을 짧은 시간에 저장했다가 한 번에 방출하는 기술은 이미 민간에서 검증된 영역이고 이를 군용 규격으로 재설계하는 게 이번 모델링의 핵심 과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해외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멀스는 장비를 사는 순간 소프트웨어와 부품 교체 주기까지 외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산 전력 체계는 통제권이 한국에 남습니다. 이 차이는 전시 운용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평시 예산과 산업 투자 방향까지 바꿉니다. 무인기 중심 사출 장치라는 출발점은 해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 산업에서는 고출력 전력 관리 기술이 새로운 표준으로 들어오고 방산에서는 무인기 기체보다 운용 인프라가 더 큰 시장이 됩니다. 전력 산업은 군함이라는 극단적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을 민간으로 확장할 명분을 얻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공통점은 돈이 장비 하나에 묶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식 항모 모델은 한 척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매년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빠져나갑니다. 한국이 택한 방식은 초기 투자 규모를 줄이고 대신 기술과 시스템을 여러 플랫폼에 확산시키는 구조입니다. 무인기 사출 장치는 상륙함에도 대형 지원함에도 적용할 수 있고 해외 수출에서도 함정 전체가 아니라 모듈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군사력 가시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조용합니다. 깃발을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모를 가졌다고 선언하는 대신 항모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몇 년 뒤 바다 위에서 항공기를 몇 대 띄웠느냐보다 한국 산업이 어디까지 확장됐느냐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미쳤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 진짜 독한 인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영업 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1년 전인 2024년에는 한국의 보람의 생산 라인으로 7대만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2025년 11월을 기점으로 이런 상식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 방산 뉴스의 헤드라인이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 전투기 생산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다였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유럽의 항공산업 저널들이 일제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KF-21 보람에 한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병렬 양산 체계로 실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단순히 전투기를 여러 대 만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과 기술, 산업의 질서를 한 번에 바꾼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가장 먼저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가 공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경남 사천의 KF-21 조립동에서는 무려 24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24대, 그것도 단일 공장에서 말이죠. 이건 미국의 F-35 생산 라인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미국이 F-35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평균 30여 대 생산에 머물렀다는 점을 떠올리면 한국이 불과 1년 만에 24대 병렬 조립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건 그 자체로 세계 항공산업의 지형을 흔든 겁니다. 이 소식은 미국 워싱턴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의 군사 싱크탱크들을 바로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군수 전문가 그룹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공정혁신의 기준을 새로 쓰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KF-21 생산 시스템은 단순히 공정을 나눠 동시에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품이 AI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300만 개가 넘는 부품이 3차원 데이터상에서 미리 조립 검증되고 실제 작업자가 조립할 때는 오차 범위 0.03mm 이하로 자동 보정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지금 보잉이나 에어버스조차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건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축적한 보이지 않는 자산 덕분이었습니다. T-50 훈련기를 개발하던 시절 카이는 전투기 설계와 조립 데이터를 처음부터 전산화해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외국 기술진들은 한국이 왜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적인 시도가 지금 KF-21 병렬 양산의 밑그림이 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시간을 아껴서 빠른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로 시간을 지배하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외신이 주목한 또 다른 포인트는 품질 균일도였습니다. KF-21의 조립 라인에서는 현재 24대가 동시에 제작되고 있지만 각 기체의 공차 편차가 평균 0.02% 이하입니다. 이건 사실상 DNA까지 복제된 수준의 정밀함입니다. 미국의 F-35가 초기 양산 단계에서 품질 불량률이 6%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오차율로 전투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셈이죠. 즉,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기술력은 현존하는 최고라 자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산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180m 규모의 대형 조립동에서 구현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동체, 날개, 엔진,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이 각각의 셀에서 동시에 조립되고 시험까지 진행됩니다. 조립 라인 전체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불량 가능성을 0.1초 단위로 분석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자동 보정합니다. 이건 더 이상 인간이 주도하는 조립이 아니라 AI와 기계가 협업하는 자율형 조립 공정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점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정밀 자동화와 블록 공정 기술을 완벽히 숙련했습니다. 이 노하우가 KF-21의 생산 라인에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카이는 보잉처럼 항공기를 조립하면서도 현대자동차처럼 생산 라인을 돌리고 삼성전자처럼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신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투기 양산 체계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이제 시선은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미 FA-50의 도입 경험을 통해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확인했고 이번 KF-21 병렬 생산 시스템이 공개되자마자 공동 생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를 넘어 유럽 내 조립 거점을 한국과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의 문을 직접 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이 독점하던 유럽 중형 전투기 시장에 한국이 정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이번 KF-21의 24대 동시 생산 실가동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런 시스템은 미국에도 없다고 말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산업혁명은 전투기의 제작 방식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KF-21의 병렬 양산 시스템은 단순히 동시에 많이 만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아예 제조의 철학 자체를 뒤집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F-35는 여전히 직렬 조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체, 날개, 엔진, 항전 장비가 차례대로 하나씩 붙는 방식이죠. 한 단계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라인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F-35의 완성 주기는 평균 2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KF-21의 병렬 공정은 이 시간을 최대 9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기간에 F-35 한 대를 만들 때 한국은 3대 이상을 완성하는 셈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정 분산이 아니라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은 AI와 IoT 기반의 디지털 트윈 공정 관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체가 실시간으로 하나의 서버에 연결되어 있고 각 부품의 조립 위치, 진동, 온도, 전류값까지 초단위로 기록됩니다. 그 덕분에 어떤 부품에서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24대 전투기 전체 조립 상황이 즉시 연동되어 교정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항공정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조립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병렬 라인은 사람의 손을 최소화했습니다. 전통적인 전투기 조립 과정에서는 70% 이상이 숙련공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KF-21 라인에서는 자동화율이 무려 78%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포기한 수치입니다. 즉,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전투기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 항공기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로봇이 동체를 들고 AI가 토크 값을 계산하며 센서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볼트를 조정합니다. 이 덕분에 기체 간 품질 차이가 거의 사라졌고 양산 후 정비 부담도 기존 대비 약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상 한국이 국산 부품 자립률 92%를 달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산이나 유럽산 장비에 의존했다면 이런 통합형 자동화는 불가능했죠.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식 유압 제어, 복합 소재 절삭 기술, 그리고 항전 장비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묶어냈습니다. 즉 KF-21은 조립의 국산화가 아니라 생산 체계의 국산화를 완성한 사례입니다. 외신들이 특히 주목한 건 이 시스템이 단순히 군사적 성공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KF-21 생산 공정에 적용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향후 차세대 무인 전투기, 전자전형 KF-21, 그리고 미래형 AAV, 수직이 착륙 항공기에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즉 이번 24대 병렬 양산은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기준 공정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전투기 공장이 아닙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기술과 완전히 융합된 세계 유일의 종합 생산 생태계가 된 거죠. 미국이 여전히 군수산업을 민간과 분리해 운영하고 유럽이 국가별 표준을 통합하지 못해 시간에 묶여 있을 때 한국은 모든 산업을 한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빠른 게 아니라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모델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유럽 내 공동 생산을 제안했고 말레이시아, 체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KF-21 생산 기술 공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이제 한 나라의 기술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체계의 새로운 표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1일 KF-21 개발 3년 단축 영상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한국은 해상 물류 타격과 공급망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부품 조달과 대중국 교역 등의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 방산 수요 폭증으로 인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고, 당연히 K방산의 첨단 플랫폼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을 것인데요. KF-21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군사 전문가들은 블록1 버전은 공대공 위주이고 장거리 공대지 무기 탑재는 블록2 이후라는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블록1부터 타우러스가 장착된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KF-21 블록1은 대지대함 임무보다는 북핵 및 주변국 전투기에 대한 공중전 억제력이 핵심 목표였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설계로 인해 적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8m 두께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강력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기를 KF-21이 운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타격부터 주변국 분쟁 억제력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이 아닌데도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F-15K 사례가 이미 실전 배치로 입증된 만큼 KF-21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 인티그레이션은 단순히 미사일 포드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여 기체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협업이 요구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무장 체계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FA-50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때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는 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독일 측은 과거 F-15K용 미사일을 만든 뒤 추가적인 대량 생산 주문이 없었는데 이번 KF-21을 통해 한국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KF-21이 가파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사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 중동 등을 함께 개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한국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장거리 공대지 타격 전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KF-21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것을 일부 해외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한국 연구진이 숨가쁜 스케줄로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비화인데요. 특정 외국 업체는 블록1에는 그 정도 타격 무장을 못할 것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한국팀이 어느 순간 이미 기본 실탄 투하 테스트와 전자장비 연동을 사실상 마쳤다는 결과물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그새 이렇게 기술력을 끌어올렸나라는 반응이 나오며 주변국들도 서둘러 한국의 개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 엔진 출력 성능부터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 소식까지 공개되자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만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빠르게 통합한다니 그야말로 K방산의 대약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도입한 FA-50으로 실전 성능을 체감해본 뒤 12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기존 12대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해
가시거리박 공중전 능력과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KF-21 도입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도 나쁘지 않지만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원한다면 KF-21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KF-21 블록1부터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필리핀 공군이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견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필리핀 정부와 군수 내부가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한국의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전력화해 놓는다면 주변 정세에 따라 중립적 억제를 강화하거나 동맹국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에서의 공중전력 우위를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창기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도전 정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창 개발 단계에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못 줄 것이라는 해외 군수업체의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매우 비싼 값에 사서 쓰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이런 갑질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여기에 국산 무장체계 예컨대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운용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면서 블록2 이후로 미뤄둘 것 같던 타우러스 통합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KF-21에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자 카이와 공군은 블록1 단계부터 바로 통합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숨에 3년 이상 시기를 앞당긴 무장 통합은 갑질을 극복한 우리 의지와 실력이 만들어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에 타우러스까지 인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재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도 훗날 KF-2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용 방식이 비슷해 전환이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태국도 미 공군의 F-16 노후기체 교체에 고민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 플러스 공대지 유도탄 플러스 항전 장비 패키지라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제 혹은 유럽제보다 더 저렴하고 호환성도 높은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다가 정비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니 군 운영 예산이 빡빡한 중소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KF-21이 동남아, 중동, 동유럽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F-21만 아니라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을 장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룡은 기존 타우러스보다 작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공중전력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면 천룡으로 타우러스에 버금가는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천룡은 지하관통 및 목표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 향후 다수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이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화하며 가시거리박 전투 능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여러 영토 분쟁에서 필리핀 같은 중견국이 중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시되는데, FA-50과 천룡 조합이 이런 비대칭 전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굳건한 공중전력과 장거리 타격 수단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자주적인 외교 군사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으니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식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KF-21과 같은 대형 전투기, 타우러스 미사일 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성장한다면 라팔, 타이푼, F-15EX 같은 4.5세대 경쟁 모델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F-35A를 구매하면서 얻은 운용 노하우와 독자 개발 중인 KF-21이 결합한다면 동아시아 전장 환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퀄리티의 전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포브스에서 전할 정도였는데요.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FA-50 추가 도입과 KF-21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무장을 통합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이 된 가운데 한국이 그 해결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타우러스의 3년조기 통합 소식은 단순히 빨리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무기기술 독립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바로 지금 KF-21이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하늘을 누비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